금지된 방. 근처 대학교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뜰 적의 이야기다.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참고로 축구는 예나 지금이나 영 잘하는 편은 아니다. 여름방학 합숙으로 깊은 산속에 있는 숙소에 가게 되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녹음이 무성하게 우거진 곳이었다. 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었는지 의외로 잘 관리된 멀쩡한 시설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갔었다. 자연잔디 그라운드에서 하는 연습은 꽤 즐거웠다. 밤에는 책장에 꽂혀 있었던 베르세르크를 읽었었던 것 같고, 이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셋째 날 밤에는 담력 시험을 하는 게 이 여름방학 합숙의 연례 행사 같은 것이었다. 매년 기획되는 내용도 바뀌는 것 같은데 그 해에는 금지된 방에 들어가서 10분간 버티기였다. 어렴풋한 기억이나 다소 다른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략 그런 느낌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방은 클럽 코치용 개인실로 다다미 6장 정도의 크기의 벽장이 있었던 것 같다. 낮에는 코치들이 쉬는 공간으로 쓰는 방이었다. 아무튼 밤이 되어서 동료들과 같이 방에 들어갔다. 방 안 여기저기에는 부적이나 집인형 같은 그럴듯한 장식이 잔뜩 되어 있어서 어린 마음에 엄청나게 쫄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만든 티가 팍팍 났을 텐데도 당시의 나에게는 충분히 무서운 거였다. 동료 모두가 방에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는 둥그렇게 모여섰다. 그리고 코치가 문을 닫는다. 견뎌내야 하는 10분 동안은 절대로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칙 때문에 다들 입을 다물고 그대로 둥그렇게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한동안 바깥에 풀벌레 소리만이 들려왔다. 하지만 체감상 2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벽장을 쾅쾅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불규칙한 리듬이었다. 벽장 안에 누군가 들어가 있구나 싶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역시 겁이 나서 온몸이 벌벌 떨렸다. 한편 주변의 친구들은 아직 여유가 있어 보였다. 지금 와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방에 숨어있던 놀래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꽤 무서웠을 것이다. 캄캄한 벽장 속에서 혼자 한참을 기다렸을 테니까. 쾅쾅거리는 그 소리는 마치 문을 발로 걷어차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버티자 점차 소리는 들리는 방향이 늘어갔다. 맞은편 벽, 창가, 입구, 사방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는 사이 소리는 리듬도 뭣도 없이 마구 두들기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이쯤 되니 주변 녀석들도 다들 겁에 질려 몸을 벌벌 떨고 있었다. 문을 걷어차는 듯한 소리는 이미 문을 때려 부수려는 듯한 수준까지 심해져 있었다. 체감상으로 한 7분이 넘었을까.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린 순간 거짓말처럼 소리가 딱 멎었다. 코치였다. 평소 보지 못한 심각한 얼굴이었다. 빨리 도망쳐! 그 말 한마디에 우리들은 둥글게 서 있던 걸 풀고 앞다퉈서 방을 뛰쳐나왔다. 나는 맨 앞에서 달려나가 아버지에게 달라붙어 울었다. 울지 않는 녀석들도 상당히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날 담력 시험은 그대로 중단되었고 코치의 명령으로 모두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코치에게 벽장에는 누가 들어있었냐 물었지만 아무도 없었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그리고 어제는 위험했다.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라고도 말했다. 생각해보면 그 방, 예를 들어 101호라고 한다면 그 101호는 건물 맨 끝에 있는 방이었다. 벽장이 있던 자리는 102호와 맞닿아 있는 쪽의 벽이었다. 반대편의 벽은 충분히 두텁기에 그렇게 격한 소리를 내면서 두드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였다. 창문 쪽은 그저 담력 시험 하나만을 위해서 불빛 하나 없는 산속에 사람을 보내놓을까 생각하면 오히려 더 무서워진다. 첫 합숙이 트라우마가 된 탓에 그 이후에는 여름 합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코치들도 다 떠났고 축구 클럽을 관둔 지도 한참이라 이제 와서 확인할 방법은 없다. 진위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나에게는 죽도록 무서운 체험이었다. 반 전체가 따돌리던 아이. 얼마 전 일 때문에 초등학교에 갈 일이 있었는데 문득 학창시절이 떠올라서 이렇게 이야기해본다. 이제 20년 정도 된 일인데 우리 옆반, 이 반에서 엄청 심한 따돌림이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남녀 불문하고 거의 반 전원이 한 아이만을 따돌렸던 것이다. 쉬는 시간에 팬티까지 강제로 벗겨 복도를 뛰어다니게 하질 않나. 화장실에 가둬두고 위에서 물을 뿌려대질 않나. 돈을 갈취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건 직접 보지 못했으니 모를 일이고 어쨌든 반 전원이 그 따돌림에 암묵적이라도 동참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 때문이었을까? 이 반 녀석들은 묘하게 사이가 좋았다. 같은 반끼리만 뭉쳐 다닌다는 느낌이랄까. 동아리 활동을 하는 녀석들도 자기네 반 이야기는 결코 하려들질 않았고 그런데다 담임선생까지 그 따돌림을 못 본 척 방관했었다. 결국 따돌림을 당하던 아이는 여름방학이 끝나자마자 집에서 목을 메어 자살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9월 사생대회 도중 그 반 아이가 호수에 빠져서 죽은 걸 시작으로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 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이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뿐 아니라 투신자살한 아이도 있었고 행방불명되어서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아이까지 있었다. 거의 2달 사이에 그런 일들이 한 반에서 연이어 일어난 것이다. 끝내는 12월 초입 담임선생이 목을 메어 자살했고 이쯤 되니 당연히 따돌림 당하다 자살한 아이의 귀신이 원한을 품고 저지른 짓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 반 옆 게시판에 붙어있던 반 아이들의 캐리커처에 페인트로 X표가 쳐져 있던 적도 있었다. 겁을 먹고 전학 가는 아이들도 나오더니 결국 그 반은 졸업도 못하고 폐쇄되어 다들 다른 반으로 배정되었다. 따돌림 당하다 자살한 아이는 어머니와 둘이 함께 살던 아이였다. 그리고 그 어머니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외아들이 죽은 고통과 주변의 시선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겠지. 결국 학교에서는
그 문제의 반 주변을 회반죽과 페인트로 덧칠하고 불재를 들였다고 한다. 아직도 주변 정신병원에는 그때 미쳐버려서 아직까지 입원하고 있는 이반 녀석이 있다. 살면서 유일하게 가까이서 겪은 알 수 없고 무서운 체험이었다. 남자의 사진. 벌써 10년은 된 이야기다. 친구인 A가 갑자기 배낭여행을 가겠다고 말을 꺼냈다. 산지 얼마 안 된 디지털 카메라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다.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한 뒤 배웅했다. 하지만 사흘 정도 있다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나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A는 돌아오지 않았다. 물론 연락도 없었고 A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A가 발견됐다. 익사체가 해변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등에 메고 있던 배낭성 유류품을 통해 신원이 판명됐다고 한다. 며칠 뒤 나는 A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찰이 나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는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 남자 모르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다. 거기 찍혀있는 것은 웃고 있는 A였다. 그리고 그 옆엔 본 적 없는 수염난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쯤 된 것 같았다. 이 사진은 A의 디지털 카메라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즉, A가 죽기 직전 찍은 마지막 사진이라는 것이었다. 비슷한 사진이 몇 장 더 있었다. 혹시 이 남자가 A를 죽인 건 아닐까? 나는 남자를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역시 그렇겠죠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떨궜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묻자 경찰은 넌지시 귀띔했다. 그게 말입니다. 사실 이 남자는 10여 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에요. A씨가 사고를 당한 부근에서 사라졌고요. 지금도 저희가 투색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A가 이 남자와 만난 직후 수수께끼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뿐이다.